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영화계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제 왼편에는 명주, 안녕하세요, 이명주입니다. 그리고 제 오른편엔 스미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 허효식입니다. 자, 오늘 영화를 다루기 전에 먼저 할 얘기가 있죠. 사연하고 주제, 영화라든가 그런 거 보내달라고 이벤트를 열었었는데 그쵸? 댓글을 단 사람도 있고 메시지를 주신 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따로 이벤트 열어서 그때 예매대행 하면서 그렇게 하는 적도 있었는데 일단은 예매대행 해주면서 얘기했었던 거는 혐오스러운 마치코의 일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올드보이 킹스맨이라든가 뭐 인터스텔라도 올려주시긴 했는데 일단 그건 다뤘으니까 우리가 그거는 패스를 하고 네. 의외로 일본 영화를 많이 적어준다거나 아니면은 한국 영화 중에서는 차이나타운 같은 거 이번에 나왔었다 그런 거를 갖다가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올려주긴 했는데 근데 내가 눈꽃만치의 그런 밝은 영화 하나를 못 봤어 내가 가벼운 코미디 영화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나도 못 봤어 다 심각한 거 막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서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 이제 또 다른 쪽에서 우리 페이지에 올려주신 거는 시간을 달리는 소녀의 기에 한국 영화를 왜 이렇게 안 다뤄주나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요즘에 한국 영화가 할 게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보면은 다 깔 것 같아 그냥 비판만 할 것 같고 그래갖고 좀 아쉬움이 좀 커서 그런 것도 좀 있고 주제 같은 거는 트릴로지 시리즈 해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한 번이 모르겠어요. 저번에도 반지의 제왕이라든가 호빗 같은 것도 얘기를 했지만 뭐 그런 식으로 다룬다거나 트릴로지 뭐 혹시 3부작 중에 좋아하는 거 있어? 반지죠. 뭐 그런 거밖에 없나? 딱히 생각이 안 난다. 3부작으로 되어 있는 거 근데 뭐 다크나이트. 아, 무간도. 무간도도 있고 뭐 다크나이트도 있고 내 개인적으로 스파이더맨. 생각할 때는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도 있겠고 대부. 대부. 개인적으로는 본3 중에서 레거시 빼고 딱 앞에 맷 데이먼만 나온 3부작으로 끊어서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얘기 같은데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뭐 악의 연대기 주제로 해가지고 메시지로 주신 분은 이분은 우리 여기 나오고 싶다고 하네 봤지 말 되게 잘하실 수 있다고 막 그렇게 소원장담하면서 얘기했는데 아니, 어쨌든 간에 뭔가가 하나가 정해지면은 하고 들 거야 어쩌나 한번 봐야지 그러고서는 이제 하고 들 것 같아 또 개수 못 불러갖고 깔라고. 참나. 까지는 않고 한번 나오고 싶다고 하니까 뭐 이런 사람은 처음이었잖아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한번 나와보고 싶다 엄청 적극적이에요. 그래갖고 호기심이 가네? 독립영화 만드시나 봐. 뭐 그런 쪽에서 뭐 일하시는 학교도 분이 영화 쪽. 그래갖고 한번 나오고 싶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한번 불러보는 시간 가져도 좋을 것 같고 네. 예, 이벤트 당첨자는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얘기해서 게시글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들으시는 거 전에 이미 예매권을 받으시고 당첨 소식을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예, 이벤트에 많이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잘 참고해서 저희가 방송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오늘 다룰 영화는 바로 지아장커 감독의 스틸 라이프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것을 제가 선택했었는데 왜 이 영화를 선택했냐면 3월 달인가 2월 달쯤에 다뤄달라고 하셨던 기억하네. 분이 지하장커라고 진짜 올렸었죠. 예. 그래서 스틸 라이프를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나온 영화들 중에서 딱히 볼만한 영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 연장선으로 첫 스타트를 청취자분이 예. 올려주신 영화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자 라고 해서 스틸라이프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스틸라이프의 지아장커 감독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사람이시죠? 중국 사람이시고 네. 근데 이 전에 우리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중국 영화 감독들이 이제 세대가 있나 봐. 내가 잘 몰랐었는데 내가 솔직히 정확하게 감독 이름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그 다음에 6세대 6세대 감독이 이 지하장커 감독인데 그냥 이제 작품은 찍는데 뭐 홀리우드로 진출을 하고 뭐 장이모 감독이 5세대라고 그러기는 하는데 뭐 그런 쪽으로 진출을 하고 우리 중국의 뭐 고유의 특색의 뭐 그런 거가 다 퇴색이 됐다 외국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우리만의 그런 게 없지 않느냐 보여주기식 아니냐 뭐 와우 장면 같은 것도 보면은 뭐 마샤라츠라든가 뭐 그런 거 접목해서 무술만 그렇게 해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 섞인 말들이 많았었는데
작품성으로 이 감독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사람이랑 비정상회담에 나오는 그 중국 장위안 이름 똑같은 그 감독이 있거든. 아, 장유한이라는 감독이 또 있어? 감독이 또 있는데 그 사람하고 대표적인 주자더라고. 나는 이번에 조금 알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6세대라는 거는 처음 알게 됐어.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자국에 그런 게 퇴색이 됐다고 그렇게 외쳐댄 것도 얘네들이 되게 생각을 많이 하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은 많이 들긴 했지 이번에 조사는. 그 전작들 중에 혹시 보거나 아는 게 있는지. 뭐. 나는 천주정하고 24시티 봤어. 스틸라이프도 봤고 그렇게 세 개를 봤는데 세 개 다 소재는 약간씩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들이야. 중국의 사회 문제를 고발하고 노동 문제라든지 하층민 문제, 산업화 문제 이런 걸 계속 다루거든. 리얼리즘 방식으로. 그런 영화들이라 그냥 괜찮게 봤던 기억이 있어. 물론 스틸라이프보다 후에 나오기는 했는데 그 전서부터 찍었던 게 동이었거든. 동이라는 작품인데 우리가 다룰 스틸라이프 그거는 극으로 찍은 거고 동은 연장선으로 다큐로 찍은 거야 그게. 이거 다큐멘터리 동을 찍은 다음에 이 영화 찍은 것 같은데? 동을 하다가 잠깐 제작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스틸라이프로 찍은 거였었거든. 그래갖고 내가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 그거를 찍은 이유가 산시성이었나? 뭐 그쪽 배경을 해가지고 뭐 노동자의 삶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찍었었던 걸로 나는 기억을 하는데 인부가 거기에서 주인공격인 사람이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단 말이야. 죽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우리 현실 사회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감독이 생각을 했나봐. 그래갖고 3시간 만에 시나리오를 썼대. 스틸라이프로. 그 다음에 자기 스태프들을 데리고 와서 찍은 게 스틸라이프인데 그쪽에 그런 거를 갖다가 좀 보여주고 싶었나봐. 자기 딴에는. 그래서 연장선상으로 봤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천주정. 스틸라이프가 물론 작품성으로 막 상도 많이 받고 그렇긴 했지만 난 천주정이 더 나은 것 같아. 사람의 시각으로 되게 다양한 사람들도 나오고 인격도 다 다르고 그 사람들의 특색을 다 살려. 오늘 다룬 스틸라이프는 조금 괴리감이 조금은 있어. 물론 조용작품이긴 한데 좀 취향 타는 거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나는 천주정이 더 잘 다뤘다고 생각을 하거든. 여기에 있는 스틸라이프의 인물 2명보다도 거기에서는 막 5명, 6명 그렇게 나오거든. 그렇게 해서 다루는데도 전혀 물리지가 않는 그런 게 좀 있어서 간단히 중국 감독의 그 세대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뭐 1, 2, 3, 4, 5, 6세대 다 다룰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한국의 영화 팬들이 주로 아는 거는 5세대, 6세대 감독들이지. 그렇지. 5세대 감독들이 뭐 주목을 받은 이유는 대체로 이 감독들이 문화 대혁명기에 청년기를 보냈고 그리고 80년대 이때 베이징 영화 학원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화 수업을 하면서 그 성장한 사람들이거든. 그러면서 80년대, 90년대에 주로 활동해서 중국의 문화 대혁명 이후 포스트 문화 대혁명 이 이야기를 많이 다뤘단 말이야. 대표적인 감독으로 아까 장이모가 나왔는데 장이모가 인생 같은 작품 보면은 중국 현대사를 쭉 꿰뚫면서 결국엔 문화 대혁명으로 작살이 난 중국의 상황을 보여주잖아.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첸카이거 보면은 태양별이 태양별이 그것도 보면은 중국 경극의 역사와 더불어서 중국 현대사를 조명하면서 중국 현대사의 질곡과 경극이 망해가는 과정 이거를 같이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두지라는 인물의 인생살이 이런 것도 보여주는 이런 다차원적인 구성을 해놓은 작품이잖아. 뭐 대충 그런 내용들이고 6세대 감독들은 5세대 감독들보다는 훨씬 현대적인 감독들이지. 이 감독들은 덩샤오핑 이후에 중국이 개혁 개방되고 그때부터 청년기를 보내고 영화 커리어를 쌓은 감독들이기 때문에 좀 더 현대적인 문제를 다루고 지금 우리가 다루는 지하장커 같은 경우도 중국의 현대화, 산업화 이런 쪽으로 많이 영화를 내고 있잖아.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지. 이 감독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나? 시대 대변이지. 대변인이지. 중국의 시대? 중국의 시대 대변인이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정말 엄청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세계적으로 인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고유의 중국 문화 같은 거를 갖다가 잘 살렸다는 평을 계속 받으니까. 이 영화가? 그렇지. 이 영화도 물론이거니와 이 감독 자체가 70년생이란 말이야 이 사람이. 감독치고는 예전서부터 작품을 쭉 해온 거 보면은 되게 젊은 세대 감독이란 말이야. 젊을 때서부터 쭉 이어나간 게 보통 쉬운 게 아니거든. 요즘에 나오는 뭐 자비의 돌랑 같은
자베 돌란도 좀 어릴 때서부터 배우랑 감독 생활을 계속 해오기는 하는데 칸 같은 데나 베니스 같은 데에서 초청 같은 거 계속 하면서 좀 인정을 계속 밀어붙여 주잖아. 똑같은 것 같아. 이 감독도 되게 유수의 영화제에서 많이 비춰주고 나는 이 사람이 마스터 클래스 할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마스터 클래스까지 열어줬었더라 우리나라에서. 마스터 클래스가 뭐냐면은 감독을 불러와가지고 그 감독 간의 세계라든가 어떻게 하면 시나리오를 잘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감독을 잘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거 사람들 질의응답 시간 같은 거를 강의식으로 이제 하는 걸 좀 많이 했었더라고. 지금 스틸라이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9년 전 영화니까 그때 벌어지기도 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겠죠. 이 영화에서 소재가 되고 있는 산사댐 거기가 2012년에 완공이 됐어. 2003년부터 공사를 했는데 한 거의 10년 가까이 걸린 거지. 전작들이 꽤 많죠. 1997년 소물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영화를 냈는데 최근에는 2015년에 산하고 인이라는 영화로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진출을 했네요.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밝혀진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으로 우리가 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나온 거 없어. 뭐 광고라든가 뭐. 궁금하네요. 왜냐면 스틸라이프 이 영화도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천주장도 물론 우리나라에서 정식 개봉을 하긴 했지만 이거는 거의 대형극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취급을 안 하지. 중국에서도 개봉 거의 못하잖아. 아니요, 중국에서는 그래도 조금 개봉한다고 들었는데. 스틸라이프는 못한 걸로 나오던데. 아, 그거는 예전 일이니까 요즘에는 좀 해주지. 아, 옛날이랑은 중국도 그게 좀 다르구나.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계속 여러 가지들이 유입이 되잖아. 메가박스가 이번에 그런 설이 나더라고.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 메가박스 인수한다고. 뭐 그런 식인 거 보면은 자본들이 이제 쭉쭉쭉쭉 늘어나니까 예술에 대한 그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물론 모르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처럼 뭐 그렇게 많이 지원이 없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천주정은 중국에서 상영 금지됐었어. 아예 금지됐었나? 그래. 저거에서 상영을 잘. 중국 욕하는 영화잖아. 근데 너무 잘 만들어 버려서. 일단 스틸라이프는 34회 LA 비평가협회상 그리고 수상 촬영상 외국어 영화상을 탔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죠. 베니스에서 꼽아주는 영화들이 이런 약간 정적인 영화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얘기하면은 정무라 정물화.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 나는 왜 정무라인가 했거든. 근데 확실히 그런 게 좀 있어. 정무라보다도 산수화 같은 느낌? 배경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게 좀 느껴져서. 스틸라이프라는 제목 자체가 정물화란 뜻이야. 아 그래? 어. 스틸라이프가 정물화라는 뜻이었어? 처음 알았네. 나만 바보 된 것 같아. 나도 몰랐어. 나 바보 된 것 같아. 우리나라에 나 바본가 봐. 지하장커가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한 것도 있는데 자기는 두루마리 족자 같은 그림 같은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라고 한 것도 있어. 우리나라 감독 중에서 베니스랑 좀 친한 사람도 있지 않나요? 홍상수랄지 뭐 김기덕이랄지. 네. 김기덕은 베니스에서 빈집으로 은사자상 받은 적도 있고 피에타로는 그 황금사자상 받았었죠. 저 얼마 전에. 홍상수도 계속 진출은 해요. 베니스에. 그러니까 그쪽은 네.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뭐 현실주의, 초현실주의 뭐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생활 양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뭐 생활 방식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 그냥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홍상수 영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찌질한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출연을 해요. 맞아. 그런데 현실 사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 그런 게 좀 공감이 돼 나. 나도 이런 약간 건조한 느낌의 초현실적인 영화? 이런 거 되게 좋아해. 내가 김기덕 워낙 좋아하고 홍상수도 좋아하는데 스틸라이프도 약간 그런 색채로 계속 영화가 진행되니까 확실히 뭐 그런 게 좀 지루하고 조용해서 심심할 수도 있는데 나는 이런 영화 좋아하니까 난 잘 적응했어. 다르덴 형제 영화하고도 좀 통하는 데가 있지. 비슷하게 사회 문제, 노동 문제, 산업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많이 다루니까 리얼리즘의 방식으로 특별히 영화적인 장치 많이 안 쓰고. 유럽이나 미국의 약간 사회 문제를 다룬 영화는 좀 많이 봤었는데 중국의 사회 문제를 다룬 영화가 내가 지금 처음 보는 거라서 많이 다르게 느껴졌어. 왜 예전에 나랑 같이 인생 봤었잖아. 아 그거는 너무 옛날 영화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 완전 공산당 그때니까 이것도 지금이랑은 현실이 조금 다른 거니까. 이것도 현실이긴 한데 딱 보면은
인터스텔라 얘기할 때는 IMAX로 뭐 찍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긴 하는데 이 사람은 16mm 필름으로 그렇게 찍는 거를 선호했었나 봐. 요즘에 나온 천주정이라든가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좀 그런 게 있어서 물론 현대를 찍긴 하는데 화면이 옛날식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오히려 그 투박함에서 뭔가를 좀 찾고 싶었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 보면서.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여자 주인공인데 자오 타오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인데 총 8개 주연 영화를 찍었는데 그중에 6개가 지하장커 감독이랑 했어요. 완벽한 페르소나네. 내가 본 3개의 작품에 모두 이 여자가 등장했어. 그래서 항상 익숙하더라고.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어울릴 것 같은데? 모든 배우에 지하장커가 주는. 그러니까 영화제 같은 거 가면은 옆에 꼭 달라붙어 있어. 그러니까 그 유튜브 같은 데에서 혹시 이제 보시면은 옆에 계속 붙어 있어. 부산 18회 부산 영화제 같이 옆에 있었더라고. 둘이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이 결혼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갔더라고. 일부러 전략을 짠 거 아니야? 예전에 그래? 공미하고 장이모도 결혼했었지. 이혼했지만.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한상민이라고 하는 배우인데 배우가 아닌 것 같아요. 배우가 아닌 것 같아. 영화를 한 편 찍었는데 이거 찍었고 그리고 감독의 이종사촌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고향에서 광업에 종사하는 진짜 광부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를 했듯이 3시간 만에 시나리오를 쓰고 그 급하게 부른 사람들이 자기 측근들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바로 왔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배우 같지 않다는 게 딱 여기에 특화돼 있는 것 같아. 그냥 영화 자체에 그렇게 특화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영화를 딱 보면 되게 웃기는 게 아니 이 여자 배우 나올 때 아, 이 사람은 배우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맞아. 이 남자 배우 나온 거 딱 보았을 때는 아니 그냥 몸도 이렇게 근육이 막 있잖아. 근데 근육도 운동한 근육이 아니고 잔업 근육이야. 노가다 잔업 근육. 그 노가다 진짜 근육 딱 있잖아. 생활에 특화된 막. 약간 투실투실한. 모습이 이거 광부인데? 이거 배우가 아닌 것 같은데? 딱 느껴져 진짜. 배우가 일부러 몸을 저렇게 어떻게 만들었지? 나 궁금해서 봤거든. 맨 처음에 나왔을 때 포스가 좀 저거 배우 같지가 않은데 엄청나다라는 느낌이 뭔가 들었는데 그런 이유였어. 운동해서 근육은 나는데 배는 나오고 지방 좀 있고. 그리고 얼굴이며 몸이며 약간 까무잡잡하시잖아. 맞아. 이거는 어떻게 저런 배우를 섭외했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리얼해가지고 좀 많이 놀랬었어. 딴소리인데 자기가 자주 쓰던 여배우랑 결혼하는 감독들 있잖아. 좀 위험 부담이 있잖아. 이혼하면 못 쓰잖아. 장이모도 그래서 공리 한동안 못 썼잖아. 지금은 써? 지금은 쓰는 모양이야. 그런 거 보면 팀버튼이 아주 정말 신기하지. 맞아. 지 마누라를 괴물로 만들어서 영화에 출연시키니까. 인생은 아름다워 배우도 자기가 감독하고 자기 부인 여주인공으로 쓴 거잖아. 로베르토 베니니? 자기 현실에서 친구 영화를 다른 영화 중에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그 무산일기라고 우리나라의 작품이 있는데 맞아. 그것도 탈북자에 대해서 다뤘던 영화인데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사정이랑 맞물려서 그런지 스틸라이프보다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 좋은 영화였지. 무산일기 얘기해서 그런데 이번에 박정범 이번에 산다라고 개봉을 하는데 박종원. 그것도 어찌 보면은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 그 브라질에서 노동자에 대해서 그런 거 나오면 죽지 못해서 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고 스틸라이프랑 좀 비슷한 면모 없지 않아. 몇 년 동안 준비했다 그러는데 나는 잘 뺀 것 같아. 그 영화 자체가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도 산다. 이번에 개봉을 하고 전주영화제에서도 했긴 했는데 나 전주에서는 못 보고 그냥 여기 와서 봤는데 보고 싶은데 나중에 한번 근데 좀 심각하긴 심각해 내용 자체가. 요즘 갈수록 현실들이 각박하니까 좀 영화들이. 안타까워요 그냥 딱 보면은. 그래서 내가 드는 생각은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이렇게 스틸라이프처럼 좀 진중하고 건조하게 우리나라의 지금 사회 현상을 객관적으로 쭉 바라보는 형식의 영화보다는 뭔가 고발하거나 막 분노를 일으키게 하거나 답답하게 만든다거나 변호인이랄지 아니면 집으로 가는 길이랄지 카트 등등 막 이렇게 사건을 구체적으로 그 형식으로 다뤘던 게 많은데 그런 것과 많이 대비되는 것 같아. 그리고 영웅 만들기로 끝나지 그 대부분이. 저게 맞는 얘기인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산업 자체가 벌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캐릭터화 시켜버리고 그런 게 요즘에는 좀 많아진 것 같아. 대부분. 예전에는 솔직히 나도 배우들이라던가 그런 게 주요하게 작용을 했었는데 스토리적으로 좀 보기를 시작을 하니까 그런 시각이 좀 나오긴 나오더라고. 좀 아쉽기는 하지. 우리나라도 만약에 세대 같은 거를 나누면은 우리는 뭐 1970년대, 80년대 뭐 우리는 그렇게 나누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좀 후계자가 우리나라의 고유성을 살린다거나 뭐 그런 거는 좀 아쉽게도 좀 끊기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봐. 좋은 감독들은 많은데. 박정호 감독의 산다 같은 영화는 이게 왜 좋다고 생각이 무슨 얘기? 드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현실에 문제가 있고 그거를 고발시게 하는 영화가 상업적으로 이용이 돼서 돈벌이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미가 퇴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그런 식이잖아. 의안이차.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식이잖아. 아 여기 이런 일이 있는데 다 같이 까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잖아. 이런 식으로 나간다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을 가져가 줘야 될 그런 영화들이 그냥 연예계 찌라시처럼 소비가 되는 그런 구조니까 별로 아쉽긴 긍정적으로 하지. 보기가 어렵지. 그렇다고 뭐 10개 정도 나왔다 치면 한두 개는 또 좋아요. 무산일기랄지 한공주랄지 괜찮은 작품이 또 우리나라에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룬 거 중에서는 거의 상업을 다룬 게 거의 없잖아. 그냥 국제시장은 까게만 바빴고 다른 거는 이제 좀 나오기는 하는데 좀 아쉬운 게 많기는 하지. 자, 그럼 스틸라이프 본격적으로 2부에서 내용을 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